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오늘 하반기 결산 두 번째, 하반기 예측이죠. 2023년 하반기 예측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지금 그동안 이 상반기 결산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시장에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증시의 모습과 달리 증시는 상반기 동안 굉장히 이리저리 복잡하게 가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자기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정도로 헷갈리게 됐지만 결국은 61% 강세장으로 끝났고요. AI와 빅테크의 힘으로요. 하지만 국제정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동안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큰 그림인데요. 이 드라이빙 된 정말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상위 0.1%의 그 사람들 욕심대로 기축통화 패권을 우리 품 안에 우리 치맛자락에 제일 계속 끌고 가느냐,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권력과 경제력과 그런 걸 가져가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과 같은 건데, 그거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위협 세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미리부터 그런 마스터 플랜을 쭉 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인피니티 스톤을 가진 실제 실소유주라 해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금년에는 또 작년과 다르게 어떤 폭탄이 준비됐나, 그 개량형 폭탄의 개선점, 세팅의 뭔가를 저번 하반기 결산 일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 개선점이 뭐였죠? 첫 번째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적 금리 인상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다른 신흥국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누구는 금리 인하를 하고 누구는 금리를 동결을 하고 누구는 쉬었다가 다시 먼저 가고, 미국은 올렸었지만 이번엔 쉬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다른 나라에서 어디가 새마을금고가 터져가지고 그 나라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그 나라에서 뭐가 터져서 거기에 이제 맞보증을 서준 이웃나라, 이웃 경제권의 다른 데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도 작년 10월처럼 거봐라 니네 미국 때문이야, 이게 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는 니네의 문제다, 각자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 마인드가 지금 세팅이 급하게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제 폭탄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은 물론 다 이제 배 깔고 엎드려 죽는 거지만 미국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서 한쪽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제일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그게 뭐냐면 미국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를 철저히 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장 최근 5월까지 진행한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험을 봐도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만 봐도 그간 새마을금고를 왜 그 금융감독원이야 이런 데서 누구 책임 소관이야, 왜 관리를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미국은 2008년 이후로 5대 투자은행, 10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미 다 철저한 자본 통제법과 매년 엄청난 소방훈련을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수준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하락, 실업률, 뭐 국채 금리가 국채가 망가지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감안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를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금 대비를 해놨고요. 다만 중소은행이 굉장히 지방은행, 지역은행들, 지방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됐었는데 이번에 3월달 실리콘밸리 은행을 일부러 한번 겸사겸사 저기 스테이블 코인도 좀 충격을 주고 하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번 이유로 구실로 한번 터뜨렸다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소방훈련해서 이제는 뭔 일 터져도 대형 은행에다 인수합병 시키자.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넘긴 것처럼 다 이번에 훈련 다 끝냈죠. 시뮬레이션 실제 돌려봤죠. 소화 잘 되디? 하고 JP 모건에 물어보니까 금방 소화됐어요. 괜찮네요. 더 먹을 수 있겠어? 예. 아유 괜찮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개선점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상대 경쟁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도 여러 선진국들이 모두 다 야 경기 침체 이러면 온다니까 그만 기다려봐. CPI 헤드라인 물가 뚝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근원 물가도 떨어지는데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기다릴 수 없죠. 지금 중국 같은 거 보면 계속 땡겨갖고 아주 그냥 밟아주고 싶죠. 지금이 기회 같죠. 다 같이 올려야 되는데 미국은 그래 난 한번 쉽게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그 뭐라고 하나요? 뭐 때리는 시어미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잘 모르겠네. 다른 나라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서 쉬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금리 인상 더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죠. 자기들 먼저 하면서. 그리고 미국도 마침 또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배로 뻥 뭐 모든 통계가 잘못됐다 하면서 확정치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도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크게 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열흘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것들은 이제 돌아가는 꼴을 봐서 지금쯤 터뜨려 볼까? 아무래도 안 터뜨리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이 알아서 자멸해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확실하게 밟아줘야지 하면은 좋아. 한번 채권 시장에 또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라고 뭔가 터뜨려야겠죠. 그 터뜨리는 폭탄 스위치 기폭제가 뭡니까?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가장 의심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3중 트리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 3중 트리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미국이 역시나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 더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상반기에 가까스로 해결됐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그 협의를 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그동안 못했던 단기 국채를 하반기 때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야죠.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양적 긴축 QT의 효과를 또 몇 배로 더 높이면서 채권 시장의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거긴데 유럽이 이번엔 같이 하지 말고 영이 철이 크로스해서 우리가 5단 합체해서 더 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유럽도 이미 금리 더 올린다 하고 이번에 올렸고요.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 하면서 또 뭡니까? 7월부터는 유럽의 양적 긴축, 똑같이 그 유럽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를 자기들이 안 사주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또 채권 시장에 유동성에 문제가 터질 수 있겠는 채권 가격을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지들도 7월부터 하겠다고 지금 몸 풀고 있고요. 영국도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도 빅스텝까지 하면서 아주 몸바쳐서 행동대장 반드시 해야 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일본까지 만약에 또 다른 준 기축통화국인 일본까지 그런 식으로 일본 자기들만의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정책에 선회를 하면서 전 세계에 싼 이자로, 야 모든 나라에서 달러 빌릴래도 지금 이자 많이 줘야 되고 금리 올라갔고 유로화 빌릴래도 이자 많이 줘야 되는데 엔화가 그 막강한 준 기축통화 튼튼한 엔화가 얘네 혼자만 아직도 제로금리야, 초저금리야.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어떤 투기 세력들, 국제적인 글로벌 자본들이 그 엔화를 빌리죠. 뭘 담보로 빌리나요? 미국 국채를 사실은 가져가가지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그 싼 이자로 빌린 엔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비싼 금리를 받습니다. 이자가 싼 데서 빌려서 이자가 비싼 동네 가서 돈 노름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엄청 남겠죠. 그것을 엔캐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엔캐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전설 속의 유니콘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못 버티겠어고 정책에 선회를 하면 작년 12월에 구로다가 임기 금년 4월에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슬쩍 한번 0.5를 올렸었죠. 변화를 줬었죠. YCC 거기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엔캐리가 그때는 한번 깜짝하면서 채권 시장만 흔들렸지만 정말로 그렇게 가면은 일본까지도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는 것에 비해서 3중 트리거로 자기들도 똥폭탄을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피해가기 힘들겠죠. 어떤 나라든 그 폭탄의 여파를. 그 문제를 지금 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 결산, 하반기 예측이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나온 재밌는 뉴스 두세 가지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가 약속 깨고 뒤통수 500일의 기적 만들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기 뭐 인도나 몇 군데 나라가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연방 사이에서 연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최고의 그 이권을 제일 받아먹고 혹은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재자 정권이 자기 정권을 간섭을 안 받고 그대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딜을 많이 걸었죠. 터키가 특히 딜을 걸었던 건 뭐였습니까? 유럽에서 나토 연합이 참가하고 싶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자기네 종교 문제로 절대 안 해주겠다. 니들 두고 봐라 하면서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든 걔네들을 나토 연합에 넣고 미국도 거기다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두가 나토 연합이 돼서 이번 싸움에 크게 참전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못 넣어주겠다. 작년부터. 그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터키는 중간에서 또 나 근데 푸틴하고 아주 친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서 중간에서 또 자기들이 막 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양쪽 말 다 들어볼게 기다려 하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면서 중간에서 이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있었죠. 그런데 터키 대통령이 갑자기 깜짝 쇼를 보여준 거죠. 어제 오늘 사이에. 그게 뭐냐면은 옛날 그 러시아한테 결사항전했던 거기 그 부대장들이 있는데 그 부대장들이 이제 러시아 포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웅들이죠. 근데 그 이제 일반 사병들은 포로에서 이제 풀어줬지만 러시아가 이 부대장들 악질 부대장들은 돌아가면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기만 좋아지고 또 이제 전쟁에서 또 활용도 될 수 있는 아주 일당백의 노장들이니까 얘네들은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터키에 계속 억류시켜라. 제3국에. 그런 조건으로 이제 거기다가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 대통령이 알았어. 나한테 맡겨. 내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줄게 했던 건데 푸틴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번에 얘네들을 다 풀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선물로 집에 돌려 보내준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뒤통수 맞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뭡니까? 스웨덴, 핀란드 나토에 못 넣어준다. 버티더니 이번에 결국은 터키가 그래 니네도 이제 들어가라고 또 한 발짝 굽혀줬습니다. 갑자기 미국과 우크라이나 편에서 해줄 일 다 해줬죠. 아직 왜 그런가 이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근데 우연히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터키 대통령의 표정이 재밌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부대장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잘 돌아왔다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포로들, 터키에 억류되어 있는 제3국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도 데려오겠다. 공언을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러시아에서는 왜 갑자기 합의를 파기하고 이런 짓을 벌이냐. 우리한테는 약속도 없었다. 뭐 약속을 왜 깨야 하는지 그런 설명도 없었다. 화가 난다 이거죠. 여기 보십시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악수하는데 보세요. 굉장히 똥 씹은 표정으로 마치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일부러 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 한번 링크 블로그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죠. 보고 싶은 분들은. 눈도 안 마주치고요. 심지어 올라가면서 기자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뭔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는데요. 악수를 쌩까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악수하자니까 안 받아줘요. 노려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뻘쭘해갖고 내밀던 손을 내고 얼른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죠. 보세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다음 어떤 전혀 이제 그 기사를 보면 터키 대통령한테 왜 이런 갑자기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나 해도 입장 표명을 딱히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미국한테 약점이 걸렸어요. 어떤 독재자들한테 숨은 약점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스위스 은행에 있는 어떤 비밀 금고 같은 거를 요새 스위스가 미국 편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발견하고 그걸로 어떤 딜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밑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우디 기사인데요. 저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그때 사우디가 크레디트 스위스 지분을 10% 가까이 있었는데 이 무너지려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사우디가 자기들이 사겠다. 지분을 40%로 늘려가지고 아예 인수를 해서 우리가 살려보겠다 하고 사우디 국립은행이 신청을 했었답니다.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안 된다. 빠꾸를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명확히 이유는 못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죠. 왜 재밌는 기사냐면 제가 예전에 경제 시리즈로 만든 영상 중에 사우디에 대해서 만든 영상들 쭉 보면 바이든과 빈살만의 유치한 기싸움이라는 석 달 전에 만든 영상이 있죠. 이때 제가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코코본드도 크레디트 스위스도 제가 예전에 할 말은 있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었죠. 사실은 이제 저는 크레디트 스위스도 어떻게 이제 작업 당한 거라고 보는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해가지고 요거 작업할 때 이제 제가 그때 계속 지적했던 게 코코본드라는 게 있는데 채권이 요거를 안 살려주고 일부러 날리는 쪽으로 스위스를 몰고 가죠. 스위스가 이미 약점을 작년부터 많이 미국말 잡혀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립국도 아니다. 완전 미국말 듣는 꼭두각시다. 제가 여러 차례 그동안 지적을 했었죠. 코코본드를 날리면 제일 피보는 게 거기에 많이 투자했었던 중동 그리고 특히 사우디 빈살만하고 이제 유치한 기싸움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뒤에서 이제 미국의 사주를 봐준 거죠. 야 빈살만 하면 엿되게 저기 코코본드 날려버려. 정리 과정에서 한 거겠죠. 빈살만이 그 돈이 날라갈까봐 사우디 국립은행이 그 터졌을 때 야 우리가 그 지분 40%까지 살게. 원래는 사우디 국립은행의 어떤 그 해외 투자의 어떤 지분을 과하게 안 하기 위해서 10% 이상 못 사게 자기들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우디 스스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딱 그 크레디트 스위스에 된 것도 딱 10% 미만 9.98%까지만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들이 자국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40%까지 우리가 지분을 늘려서 CS 그 망해가는 거 우리가 사서 살려놓게 했겠습니까? 투자한 코코본드 다 날라갈까봐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때 의심했던 대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밖에서 살려준다고 지금 덤벼드는데도 금융감독청이 스위스 금융감독청 미국의 사주를 받았겠죠.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분해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우디는 크게 한 방 엿먹었다. 미국과 사우디의 또 흥미진진한 관계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었고요. 세 번째 뉴스는 스레드 요즘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맡아서 메타의 저커버가 만든 스레드 저도 가입은 했는데 이런 거 안 써봐서 가입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스레드가 바로 지금 1억 명까지 돌파했죠. 가입자가 며칠 만에 트위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락되고 있는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거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후 3시에 나온 뉴스인데 뭐냐면은 트위터에서 또 한 번 또 가짜뉴스가 퍼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가짜뉴스가 뭐냐 봤더니 프랑스 지금 그 시위 문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SNS가 갑자기 트위터나 아니면 10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SNS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가짜뉴스들을 퍼뜨리면서 폭동을 막 더 막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프랑스 내정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크롱이 전혀 국제사회에서 힘을 못 쓰게 자국 내 지금 불난 거 지금 계속 이불 꺼지면 저불이 다시 생기고 해서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 패권에 거창하게 새로운 제3세력으로 등장해서 사실은 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딱 밸런스를 맞추면서 마치 중국 러시아와 미국 서방 사이에서 그동안 밸런스를 맞췄던 터키 대통령처럼 그게 이제 미국 눈에는 정말 눈에 가시였겠죠. 근데 이번에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갑자기 터키 대통령이 저렇게 떨떠름한 똥 씹은 표정으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좋은 짓을 갑자기 막 해주는 거 방금 전에 소개드렸고요.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연초에 나폴레옹에 빗대가지고 얼마나 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에서 제3세력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내내 힘을 못 쓴다. 그 국민연금 그것 때문에 나라 안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받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게 겨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겨우 이제 그 뭐 연대 시위도 이제 점점 시들해지고 5월까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부터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인종 시위가 터졌는데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번졌다고 거의 전쟁만큼 내전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거기 완전 전쟁 난 나라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아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근데 마크롱이 가만 보니까 너무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국내 상황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맘만 먹으면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프랑스를 흔들 수 있도록 댓글 부대나 SNS에 들어와서 흔드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일단 좀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SNS를 틀어 막자 그 얘기를 꺼냈다가 마치 전 세계가 다 같이 얼마나 그 뒤에서 그 조정하는 세력들이 크면 우리나라 언론까지 다 나서가지고 그냥 뭐 유럽의 김정은이냐 아주 마크롱을 전 세계 빨갱이로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죠. 단 며칠 만에 야 이런 놈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있네. 뭐 국민들의 SNS를 지금 틀어막자는 지금 말이야. 미국에서도 틱톡이 중국 거니까 지금 못 쓰게 하자고 다 막아내면서 지금 1년 넘게 몰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마크롱은 말만 꺼냈는데 전 세계의 김정은이 돼버렸죠. 유럽의 김정은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오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실제 트위터에서 그 죽은 알제리계 소년이 이번 총에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가 촉발됐는데 경찰이 오히려 그런 깽단한테서 소총 공격을 받았다. 근데 이 소총이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인데 이것이 밀수로 넘어와서 우크라이나에서 프랑스로 넘어와가지고 그 깽단들이 그 총을 이용해서 경찰한테 이번 시위 어떤 현장에서 사격을 했다. 거의 뭐 지금 뭐 내전 사태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공분을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100만 회가 넘는 프랑스에서 리트윗이 되고 조회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거 봐라 저기 지금 이민자들이 뭐 경찰한테 총에 맞아서 소년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깽단들이 지금 심지어 그 미국이 지원했던 그 우크라이나에 퍼졌던 소총을 또 들여와가지고 거의 군대처럼 활동하면서 우리 예전에 저기 뭐 광주나 마산이나 뭐 제주도나 그런 데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내분 현장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이거를 직접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이거를 지금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진짠가 가짠가에서 파고 들어서 조사해보니까 추적을 열심히 해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 없었고 출처가 어디까냐 이를 악물고 찾아냈더니 오히려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텔레그램 채널이 처음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더라. 이런 뉴스입니다. 재미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제목은 참으로 웃긴 중앙은행 총재, 그자는 바로 우에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이어진 건데, 이제 마침내 6월 말까지 해서 상반기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약한 모습이란 건 뭡니까? 중국이 못 버티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나중에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 금융 공격, 양털깎기가 들어오는 건 두렵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네. 이대로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니까 하반기에도 돈을 더 풀어야겠네. 야, 상반기에 그렇게 지금 부동산 부채 해결도 안 됐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팬데믹 때 제로 봉쇄하면서 돈을 살리겠다고 더 풀어가지고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 더 이상은 우리도 안 됩니다 형님 하고 걔네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괜찮아, 이번만 넘겨서 리오프닝해서 살리면 돼 하고 돈 다시 한 번만 더 풀자, 채권 조금씩 더 발행해라 하고 상반기에 했는데 역시나 중국 경제 죽이기를 저번까지 영상에서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전 세계가 다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중국 경제 죽이기를 했고, 결국 리오프닝 효과는 개뿔, 그동안에 빚만 더 늘어나서 부채 폭탄의 위험만 커졌는데 경제는 전혀 진전 회복을 못했다라는 게 상반기에 드러났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 못 참고 어떻게 됐나요? 저번 6월 말에 10달 동안 금리 동결을 했다가 이제는 못 참고 아주 찔끔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거죠. 야, 이대로 가면 너는 이제 정말 끝장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한대. 알잖아.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는 이대로 불꽃처럼 승화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불사조가 돼서 살아나든지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된 거죠. 이런 중국의 약한 모습이 확인되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가스라이팅, 전 세계를 세뇌하는 거죠. 순회 콘서트가 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계획대로 중국이 리오프닝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방연합의 순회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콘서트 제목은 제가 지어봤는데요. 친구들이여,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사정에 맞춰 계속해서 금리를 쉬지 않고 더 인상해야만 하는 때라네 라는 식으로 전 세계에 이제 가스라이팅 시작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서는 6월 FOMC를 통해서 역사적인 쉬어가기 금리 동결을 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주간에 일시에 금리를 올려버린 우방 선진국들이었죠. 사실상 G7과 그 옆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시기에 예상한 대로 상대적인 금리 인하와 더욱 확장된 재정 부양책을 중국이 내놓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바쁘게 또 다음 바로 공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리즈로 상반기 내내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이 기사들만 보면, 제목만 보면 중국이 올해 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는데, 반응 안 해도 어떻습니까? 반응할 때까지 돈을 더 풀어야죠. 이번에 또 806조 원의 빚을 더 내서 인프라 소비 촉진하기로 했다. 그 기사입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제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미 빚더미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또 기체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왜죠?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결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고육지책, 별다른 선택이 없다. 그겁니다. 또 다른 내용은 중국 증시의 냉각기는 언제 탈출할까? 근데 하반기에도 힘들 것 같다. 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해외 자금은 중국에서 디커플링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하고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가 중국은 있는데 이번에 경제 살리겠다고 이 부채가 더 늘어내니 누가 이런 나라에 돈을 투자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빠져나오는데 증시가 어떻게 살아나겠냐라는 전망이고요. 집값 5월달 4월달에 잠깐 반등해서 이제 두고 봐라 했지만 역시 지금 보니까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이달 단기 중기 정책 금리와 6월달 얘기입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 LPR까지 10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저기 부동산 살리려고 다시 뭐 저기 금리 인하하고 돈 더 대출 받아가서 다시 집 사세요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했는데 주택 수요는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새 뭐 반등한다고 맨날 한 두어 달 지금 바람 넣었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사람 예금주 대상 중국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분기별 설문조사한 게 이번에 나왔는데 오히려 집값 더 떨어져. 앞으로 집 살 여력도 더 없어 라는 식으로 정부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을 중국 사람들은 전망이 악화되어 있다 라는 기사고요. 또 하나는 당연한 거죠. 1월부터 5월까지 공업이익이 19%까지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밑에서 시진핑 측근으로만 이제 이번에 다 금년에 완전 독재 정권 만들면서 자기가 믿는 몇 명한테 모든 저기 정권을 다 중앙 집권화를 시켰죠. 그전에는 그래도 중국에는 3인방이 있어가지고 세 개의 파벌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는 마치 민주국가의 삼권분립처럼 서로 견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정권이든지 전부 자기 사람으로 갖다 앉히면서 뭐 하나에 대해서 내 사람으로 앉혀야 일이 추진이 되지 말은 좋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원래 전혀 다른 자기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견해도 다른 정치 세력일지라도 이해는 안 돼도 그런 사람들하고 균형을 두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민주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진핑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내 사람을 놔야 정책이 추진이 된다라는 핑계로 모든 사람을 다 놓고 지금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임명된 뭐 리창 총리나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부 이런 1에서 5월까지 공업이익이 19%나 뚝 떨어져도 계속 마이크 잡고 나와가지고는 문제없다.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할 수 있다. 맨날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 수요 확대하고 실물 경제 활성화할 건데 물어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못 내놓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국인민은행이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기업과 농업 부문 등에 대해서 재대출 규모를 또 확대하면서 또 살짝 돈을 풀고 있고요. 중국의 지금 전기자동차도 지금 보면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뭐 중국만 한 땅이면 한 7개 정도 있으면 맞겠죠? 5개에서 7개면? 근데 지금 몇백 개가 있죠? 걔네들 그동안 저기 어마어마한 10년 넘게 거의 뭐 그런 10년은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다 키워낸 건데 이번에 다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것들 몇 개만 남기고 그래서 더 이상 보조금을 안 주지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저기 시골 우리나라 농어촌 특별 전형 뭐 대학 갈 때 하는 것처럼 저기 시골이나 그런 데서 전기차 산다고 하면 거기서는 또 어떻게 세금 면제해주고 그런 거를 조금 다시 살짝 부활은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경제 부양책을 지금 아무리 퍼부으려고 해도 일시적인 흥분만 되지 시장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제는 뭡니까 전 세계적인 투자금도 중국에서 계속 빠져나올 만큼 빠져나왔는데 더 빠져나오고 인도하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규모 부양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부채만 더 커지니까 중국도 그렇게 마음처럼 크게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어떤 제조업, 서비스업 지금 제가 항상 이 선상으로 보자고 했죠. 예. 잠깐 깜짝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야 드디어 바닥 찍었네. 글쎄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같이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 그 어떤 제가 그때 만들었던 영상 중에 저격까지는 아닌데 누가 이제 댓글로 물어보셨던 것 중에 홍콩 지역에서 일하는 유명한 경제인이 나오셔가지고 중국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거 보고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뭡니까 노동절 연휴 전에 무슨 연휴였죠? 네, 그 중국 연휴 때 어마어마하게 해외여행 많이 가서 막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잘 정도로 봐라 이렇게 밀린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제는 살아날 거다. 다 저기 우리 증권사에서 중국 경제 지금
바닥이니까 투자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나오신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호도하는 얘기다. 오히려 그 연휴 때 중국 부자들은 홍콩 가가지고 내가 중국 본토인 신분인데 홍콩에 달러와 예금을 내가 얼마까지 만들 수 있냐, 그거 문의하러 거기 간 사람이 문의 전화가 몇 배로 많았다.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죠. 그건 왜냐? 중국 부자들은 이미 중국 본토에 있어봤자 미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의 경제 위기만 일어나고 더더욱 자기 부자들의 재산은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 외국 자본으로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걸로 홍콩 같은 데다가 예치해 놓을 수 있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미 홍콩 보험이나 달러 예금으로 중국 본토인의 돈이 그 이후에 한두 달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의 위안화 약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언제 기사인가요? 7월 6일 기사네요. 네. 최우크가 딱딱 찝은 건 보통 두세 달 후에 꼭 기사로 나오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공포 커지는 중국. 이것도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 기사네요.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죠.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면 물가가 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뚝뚝 떨어져서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가 아니라 0.0%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했던 것처럼 중국이 꼭 일본 꼴로 가고 있는 거죠. 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의 현실입니다. 즉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계속 디플레이션을 살리고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걸 막으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폭탄 더 커지면 큰일 나라는 걸 알지만 돈을 계속 더 풀 수밖에 없겠죠. 하반기에도 부양책을 내놓고.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가 되자마자 미국, 유럽, 영국 등이 다 같이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하반기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밑밥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왜죠? 만약 하나 지금 하반기에 중국이 뭔가 힘들 때 그때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금리를 땡기면 누가 봐도 그거는 중국 죽어라 하고 지금 미국에서 양털깎이 들어갔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여기저기서 흔들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새 시대의 패권이 누가 될까 지들 싸우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하면서 또 모든 비난은 미국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렇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다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남의 눈치 안 보고 지금 각자 맞춰서 하는 시대다. 근데 지금 나중에 뭐 중국이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미국도 6월에 한번 쉬었지만 지금 보니까 야 GDP도 지금 2.0 나오고 노동시장 저기 고용시장 아이고 나 입 아프다 야 니네가 좀 대신 말해주라. 알았어 하고 옆에서 이제 유럽하고 뭐 캐나다나 뭐 영국 나와갖고 우리가 대신 말할게. 야 지금 우리나라도 고용 지금 엄청 짱짱하고 임금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 땡기면은 부동산 무너지고 지금 뭐 회사들 무너지고 좀 심각한 데 몇 군데 있어.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금리 안 올리면 나중에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 이제 전부 끝장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안 가려면 지금 올려야 돼. 우리는 지금 올렸어 이번에. 봤지? 다음에도 올릴 거야. 미국 니네도 지금 보니까 저기 뭐야 이번에 GDP 막 2.0 나오고 고용시장 절대 안 떨어지고 7개월 동안 근원물가 안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반기 때 그래서 2번 한다고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뭐 한 번 하고 쉬었다 보고가 아니라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다들 우리 제코가 석자라고. 중국은 우린 신경도 안 써. 나중에 뭐 저기 중국 엄청나게 지금 막 흔들릴 때 우리가 땡겨가지고 전 세계 뻥뻥 터졌다. 그건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지. 우린 전혀 봐라 지금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아셨죠? 지금 분위기 그렇게 지금 잡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 밑에 보여드리겠지만 6월 말에 지금 미국은 그의 가장 충실한 친구들 삼선짬뽕 일진팸이죠.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유럽과 그 다음에 IMF 그리고 영원한 딸랑이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거죠. 좌총룡과 우베코가 있다. 어딥니까? 두 섬나라 영국과 일본이죠. 얘들까지 대동하고 이번에 각국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각자 도생하며 각자 책임져야 할 절대 미국 탓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금리 인상 시즌2가 아직도 하반기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투어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최근까지 고집스런 독자 행보 때문에 다시 한번 작년 위기 때처럼 145엔 껄딱껄딱 하면서 여차하면 150엔까지도 달러당 환율을 바라볼 수 있는 일본까지도 갑작스럽게 이번 투어 콘서트에 게스트로 초대돼 가지고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 역시도 이러한 미국과 선진국들의 각자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차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일본도 언젠간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정책적 변화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같이 투어를 다니게 한 겁니다. 이번에. 본격 이건 뭔 얘기냐면 향후 경제 위기가 와도 미국 책임만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금리를 딱 땡겼는데 마침 그때 중국이 흔들흔들해서 중국 부채가 빵빵 터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세계적 위기가 와도 그것은 중국 죽이려고 우리가 그때 하지 않아도 할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정은 이미 이렇게 위태롭고 각국의 사정은 이렇게 긴박하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때부터 올린다고 예고했으니까 그때 가서 터져도 괜히 우리가 또 뭐 중국 죽이려고 우리는 같이 살고 싶지 중국 죽이고 막은 싶으면 없다. 디커플링 누가 꺼낸 얘기야. 디리스킹이라고. 이번에 봤잖아. 토니 블링컨도 그러고 제닛 옐런도 가가지고 진짜 우리 경제는 같이 잘 해봅시다 하고 지금 3박 4일 동안 거기서 마라톤 회의 막 했다니까 20시간. 우리 진짜 우리 맘 이래도 몰라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겠죠. 한국 사람들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눈물 막 흘리면서 감동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6월 말에 있었던 회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사실 저기 헝가리하고 포르투갈에서 이틀 연속 열렸던 자리인데 보면은 지금 파월하고 유럽의 라가르드하고 영국의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하고 셋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우에다를 끼워준 거예요. 우에다 지금 조금 표정이 안 좋지 않나요? 화질이 떨어지지만 왜 그럴까요? 이 세 나라는 인플레 때문에 어떻게든 앞으로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 하반기에 그 얘기 하러 지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고집해야겠다 하는 애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꼬다놓은 보리자루예요. 얘를 갑자기 오라고 해서 여기 앉힌 거면서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자네도 한마디예요. 나보고 뭔 얘기를 하라고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무슨 토트넘 팬 관중석에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관중 응원단 한 명 갖다 놓고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너무 꼴이 우습죠? 왜 이렇게 됐나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한번 슬쩍 살펴보면 주요 10개국 G7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10개국이죠. 보니까 실제로 올 들어서 금년 6월에 저번 달에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답니다. 미국 빼고 다 어마어마하게 땡긴 겁니다. 추가 긴축 예고하면서. 그렇죠. 10대 통화를 감독하는 9개 중앙은행들 중에서 7곳이 무려 7곳씩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2곳만 금리를 동결했더라. 노르웨이하고 영국이 예상보다 큰 폭인 0.5%의 빅스텝을 갑자기 올려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캐나다, 호주도 제가 전부터 얘기했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한국 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그 중에 가계부채는 지금 공식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위고 1위가 캐나다인데 가계부채가. 근데 우리나라만에 있는 전세금으로 묶인 자금까지 가계부채에 계산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입니다. 거기다가 캐나다는 왜 지금 1월 초에 갑자기 우리 괜찮아 충분히 물가 잘 잡혀 하고는 금리 동결할 때 제가 1월 달에 그랬죠. 가계부채 터질까봐 못 올리고 쉬어가면서 꼴에 그러다 결국은 올린다 했는데 다시 또 올린 거죠 이번에. 그렇죠. 캐나다가 다른 나라보다 위험한 건
가계대출 받을 때 그동안 좋다고 하고 받은 저금리로, 저금리니까 변동금리가 좋겠죠. 그 변동금리로 받은 게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변동금리가 얼마일까요? 3분의 2입니다. 70%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경제 패권 전쟁에서 앞으로 기폭제가 빵 터지면 제일 크게 파편을 맞을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떻게 될지, 과연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지금 한국 얘기는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잘 안 하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캐나다와 호주마저도 다시 금리를 인상했다는 거죠, 이번에. 그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은행들도, 유럽 중앙은행도 전부 다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난달에 몽땅 다 올렸다. 미국은 쉬었지만 미국 역시도 앞으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요새 나오는 지표들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처음에는 뻥카로 생각했는데 점점 며칠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각자 도생을 위한 각자 책임지는 금리 인상 기조, 즉 행여나 앞으로 닥칠 위기는 미국의 선도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각자 처한 상황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즉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축이 되는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에 다 같이 힘을 실어주고, 사람들한테 뉴스 듣고 그렇구나, 정말 세상에 그러네, 세계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움직임에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애들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금방 언론의 보도자료로 풀리고 전 세계로 확대 재생산돼서, 나 경제 잘 모르는데 근데 뉴스에서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가 봐, 받아쓰기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게 빠르게 우리 코앞에까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세상의 모든 지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확 가고 있는데 잘 모르죠. 저는 순댓국밥만 먹고 맨날 이런 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바로 피부로 느낍니다. 굉장히 그냥 다이나믹하게 지금 또 이분 여기 진행이 되네 하고 저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그 기사죠. YTN에서 그 움직임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각국 중앙은행은 마이웨이에 들어갔다, 이런 자기들이 딱 논문식으로 결론까지 내서 아주 기특하게 또 뉴스를 재생산해 주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제 뉴스들이죠. 결국은 된 겁니다. 자, 상반기 결산 3부와 하반기 예측 2부까지 와서 드디어 5부 만에 맨 처음에 예고됐던 우리 우에다 씨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우에다 씨가 등장했죠. 이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우에다는 지금 꽂아놓은 보릿자루입니다. 뚱한 거죠. 우에다 씨 마음은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이상하지 않은가? 다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들끼리 콘서트 다닌다는데 왜 지금 홀로 금리나 엔저 정책을 고집하는 나를 불렀냐 이 말이야. 이거 이상한데? 자기가 봐도 이상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은 전문가들조차 짚어내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본 엔저 정책의 진정한 의미라고 제가 소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작년부터 일본 혼자서 지금 엔저 정책을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정부 부채가 어떻네, 작년부터 하도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가만히 그거를 조금 아는 분들이 따져보면 뭐 하나 제대로 딱 속 시원하게 떨어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하고 의견이 분분해요. 뭐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것에 대해 떠들면 그것에 대해 사실은 그만큼 모른다는 반증이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사랑 타령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영화나 음악이나 뭐 소설이나 문학이나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인류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못 짚어내고 있다는 거죠. 살짝 옆길로 빠질까요? 안 빠지겠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에 진정한 지금 의미를 못 집어내는 거는 성에 대한 인류 문화에서 어떤 그 억압된 그런 본능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문화 속에서 억압된 그 형식 때문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나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일본 엔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이 많은 건
자기들이 봐도 정답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정답인가 애매한 거죠.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작년부터 있었던 일본 엔저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 은행만의 마이웨이는 작년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었습니다. 2% 이상의 물가가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서 확실하게 우리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 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물가가 펄쩍펄쩍 뛰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몇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었다니까요. 2% 이상 지금 인플레가 오른지. 그렇게 버티는 동안 일본은 엔저로 인해서 사실 일본 경제는 엔저에 의한 이득보다는 타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는 일본 정부 부채에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이 무서워서 엔저로 버티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지금까지 엔저를 고집하는 일본에 대해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다 몰려들어왔고 국채시장 공격하고 일본은 오히려 천문학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 지금 중국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부채 터질까봐 오히려 지금 부채를 더 늘린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대로 가는 거냐 이거죠. 오히려 일본은 작년부터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개입하면서 실제 그렇게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그랬던 것처럼 살짝 올리는 느낌만 행동만 모여서 뭘 했어도요. 환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마음껏 맘 놓고 덤벼들지 못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견실한 수준에서 그렇게 부채를 많이 안 늘리면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본은 최대한 와서 마음껏 우리를 괴롭혀봐라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일부러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그 위기들을 헤쳐나간 게 아니라 바보처럼 두드려 맞으면서 헤쳐나갔고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받나? 제가 볼 때는 달러가 그동안 달러 약세가 될 거다. 작년부터 뭐 지금 뭐 딴 나라들도 계속 올리니까 뭐 하지만 달러 채권이 뭐 문제가 될 거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상황마다 달러 약세 맨날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내려가는 거 제가 꾸준히 보여드렸죠. 일본의 덕택이 크거든요. 즉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런 정책은 실제적으로 전혀 효용성이 없었고요. 설득력도 없는 고집스러운 바보 정책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말에 구로다의 깜짝 일드캡 커브 컨트롤의 한도 변경 같은 작업들만 몇 번 가볍게 취하는 척만 했어도 일본은 좀 더 효율적으로 즉 적은 재정 부담으로 훨씬 더 엔저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적절한 엔저로 수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쩐 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일본이 그런 똥꼬집을 피우면서 자신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할 때 꼭 세계적으로 다른 준기축통화국들이 미국 따라서 맹렬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달러 강세를 앞지르려 할 때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납작 엎드리면서 그걸 막아준 겁니다. 이렇게 이번 작전에서 세계가 동시에 금리 인상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간혹 조금이라도 달러 약세가 펼쳐지려 할 때 꼭 엔화 시장이 그걸 뒷받침하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더라 이거죠. 지금 2023년의 1분기가 지나면서부터 일본은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작년부터 제가 작년 4월부터 개인적으로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블로그에 써놨던 거죠. 개인적으로 꾸준히 지목해왔었던 뭡니까?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게 되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맘때만 해도 한국 등의 아시아 후발주지에 밀려서 GDP가 우리 한국에 추월당하네 어쩌네 하면서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내려갈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향후 10년 뒤의 경제 전망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뒤바뀌어버려서 워렌 버핏 할배까지 내 돈 좀 가져다 써줘 하고 지금 맡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입지가 1년 만에 아주 뒤바뀌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국제정세의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뒤에 뭐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은 1년 뒤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지나고 보니까 그러네 정말. 하지만 국제정세 밑에 있는 큰 어떤 힘의 어떤 알력 다툼이나 흐름을 알게 되면 이렇게 가겠구나 하면 거의 이렇게 가요. 사실은 반기나 1년 지나면. 그래서 지금
그동안 중국과 한국에는 투기성 자금만 들어왔다 나갔죠. 그렇지만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버핏을 비롯해서 정말로 장기적인 투자 심리로 건전한 투자 자금마저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짜 돈들이. 덕분에 다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변화가 보이고 있고 돈이 밀어주니까요. 또 일본 증시도 30년 만에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는 등 크게 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와 수출 업종이 많이 겹치는데 이 탓에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일본 물건들이 외국에서 더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 거 안 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일본이 앞으로 잘 나갈 거다 하는 만큼 반대로 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사정을 근데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의 말 가져다 베껴 쓰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금 오히려 일본이 엔저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증시도 잘 나가는 거다고 결과만 보고 좋게 또 갖다 붙이는데요.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과도한 엔저를 고집해온 부작용은 실상 그러한 일본 수출 기업의 이점보다는 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지금 고물가와 엔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아웃퍼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 대부분은 그러한 일본 수출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장밋빛 미래로 좋아질 거다는 기대감으로 들어온 자금은 사실 일부일 뿐이고요. 대부분은 지금 다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갈수록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냐 언젠가는 지금 올 거다. 미국은 멀쩡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예상하는 마당에 지금 워렌 버핏 할배처럼 뭐 돈이 많아서 내년이든 뭐 연말이든 뭔 일 터져도 10년 뒤에는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럼 갖다 묻어놔. 돈이 남거든. 저 김치도가래도 묻어놓고 일본에도 묻어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렇게 돈 많으면 그냥 묻어놓으면 되죠. 마음 편하게 사우디처럼 어디든 뭐 묻어놓고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망해도 다른데 심어놓은 10개 중에서 하나만 대박 잭팟 터져도 뭐 9개 손해본 거 금방 만회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은 지금 일본 증시에 들어온 돈은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까 평소 저기 일본에서 탐내고 있던 견실하고 좋은 주식 종목이 너무 싸 보여가지고 그 유혹에 끌려 들어온 돈이 사실은 더 많죠. 이제 일본은 점점 더 많은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금년 들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 맞춰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없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오랜만에 일본 전체의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전 국민들의 봉급이 다 올라요. 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이 너무 이 돈으로는 생활 못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일본에서도 장기적인 디플레를 맞으면서 모든 물가가 오르지를 않고 맨날 어떻게 돈을 십몇 년 동안 풀어도 아베노믹스를 해도 모든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일본 가면 야 편의점 갔더니 신라면이 우리보다 더 싸, 일본 물가 우리보다 훨씬 싸,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서도 인플레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시중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임금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다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시중의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임금 올린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 즉 명목임금에서 인플레를 뺀 그 사람들이 받는 실질 임금은 인플레 물가를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겁니다. 월급 아무리 많이 올려줬어도 물가가 더 올라서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일본 국내 사정은 계속해서 일본 중앙은행에게 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1년 넘게 받잖아. 지금 뭐 3.5%인가요? 일본 물가가? 아니 그건 우리나라고. 예, 일본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 YCC를 건들든 뭘 하든 간에 완화 정책, 엔저 정책 그만 멈추라라고 압력을 계속 국내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환율 시장이라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환율 시장에 개입해도 일본은 눈 감아주겠다고 환율 조작국으로 감시 안 하겠다고 이번에 또 공식적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다시 또 작년 9월 말 위기 때처럼 지금 떠오르는 환율만이라도 잡아보라고 사방에서 국내에서 지금 정치인들이랑 국민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못 이기는 척 반응은 하고 있지만 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금 보니까 또 엊그제는 한번 또 살짝 환시장에 개입해서 끌어내리긴 했더라고요. 143엔 정도로. 그러긴 했지만 잠깐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은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엔저의 고통을 또 그대로 앞으로도 초엔저 완화 정책을 고수할 거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언제적 기사입니까? 7월 7일 기사입니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초완화 지속하겠다. YCC 수정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일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지금 엊그저께 7월 7일 날 한번 쭉 끌어내렸어요. 자기들도 이제 한번 여기서 계속 놔두면 이 속도대로 가면 너무 150엔까지 금방 가죠. 한번 끌어내릴 때가 됐죠.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정말 정책 담당자는 앞에 나와서 똑같은 날 그날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초완화 지속할 겁니다. 같은 날 이래놓고 너무 오를까봐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방어하면서 끌어내리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환투기 세력이 이런 거를 무서워하질 않죠. 한번 내렸다가 두고 보자 하고 또 한번 또 올라왔다 왔다 갔다 이제 횡보하겠죠. 시장은 이미 2016년에 도입된 일본의 YCC 정책에 따른 초저금리 장기화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한다는 비난이 일본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치다 부총재는 YCC가 시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부작용을 자기도 안다. 강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모르는 거 아니다. 우리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뭐 서둘러서 뒤늦게 이제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조금 더 완화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완화를 설계했던 일본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역시나 이 사람이 예전부터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예전에 아베 밑에서 구로다 총재랑 같이 설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지금은 부총재로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경제와 물가 상황, 향후 전망을 고려하면 자기들 정책을 바꾸는 거는 아직 멀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걸 인정한다 하면서도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부총재가 작년 12월에 깜짝 12월 말에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살짝 확대하면서 시장에 살짝 충격을 한번 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채권시장에서 아무래도 부작용이 너무 컸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채권시장에서 뭔 문제가 작년처럼 터질 것 같으면 자기들도 갑자기 예고편 없이 정책을 선회할 수 있다라고 밑밥을 깐 겁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가뿐히 넘은 지 꽤 됐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기업의 임금과 가격 책정 형태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2% 물가 목표는 바꾸지 않을 거다. 계속 지켜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 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일본에서 기본급이 28년 만에 무려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이렇게 인상되면은 지금 이만한 인상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도 사람들 임금이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는 저 물가도 우리도 이제 라면값 올려도 되겠네. 더 올리고 서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나선형으로 서로 끌고 가는 견인해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임금, 물가 견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앞으로 일본에서도 조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면 일본 중앙은행이 조만간 긴축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가 솔솔 쏟아져 나온다는 기사입니다.